감옥의 돌계단을 내려가던 어느 기록관은 횃불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사람의 것인지 바람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목격한 것을 글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언어 자체가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 고문이라는 어두운 장을 펼쳐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목적은 공포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엄이라는 개념을 되찾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문은 언제나 권력의 언어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혹은 말이 너무 위험한 곳에서 권력은 몸을 통해 말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어느 왕국에서는 반역죄로 기소된 이들을 공개 재판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재판이라는 이름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남은 것은 단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광장에는 구경꾼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빵을 씹으며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문의 역사는 사실 정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회에서 고문은 진실을 찾기 위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노예의 증언이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고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고통 없이 나온 말은 신뢰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형신문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은 이에게 형벌을 가하며 자백을 받아내는 절차였습니다. 법전에는 횟수와 방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남습니다. 고통 속에서 나온 말이 정말 진실일까요? 역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310년 프랑스의 템플 기사단원들이 이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문 끝에 자백했습니다. 신성 모독, 우상 숭배, 온갖 죄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고문이 멈추자 많은 이들이 자백을 철회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했던 것입니다.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화형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권력이 원하는 이야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잔혹함을 질서로 오해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고문실은 대개 지하에 있었습니다. 빛이 잘 들지 않는 곳,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성 지하에는 고문을 위한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돌벽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천장은 낮아서 서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쇠사슬, 나무기구, 날카로운 것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고문관은 피해자를 방에 데려온 뒤 곧바로 고문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백하겠습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무너졌습니다. 실제 고통보다 고통에 대한 상상이 더 강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문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15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단으로 의심받은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되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재판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고발자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추측하며 미쳐갔습니다. 그러나 종교재판소의 진짜 무기는 공포였습니다. 실제로 고문이 집행된 비율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전체 피의자의 10% 미만이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고문을 두려워했습니다.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끌려갔다는 이야기,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증언, 돌아오지 못한 이웃의 이름, 공포는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침묵했으며 복종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양심은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모든 고문관이 괴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교회에 다녔으며 이웃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했고 왕이 그렇게 원했으며 신이 그것을 허락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진실입니다. 악은 때로 평범함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 16세기 프랑스의 법학자 장 보댕은 마녀 재판을 옹호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녀를 찾아내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재판관들이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수천 명이 화형당했습니다.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나이 들었으며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1631년 독일의 예수회 사제 프리드리히 폰 슈페는 익명으로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범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마녀 재판의 고문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고문이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을, 무고한 사람들이 거짓 자백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책은 금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몰래 퍼져나갔고 유럽 전역에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사상가들은 고문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는 1764년에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고문이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통은 진실이 아니라 복종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볼테르는 장 칼라스 사건을 통해 고문의 부당함을 고발했습니다. 칼라스는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처형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볼테르는 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수년간 싸웠고 결국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740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고문을 폐지했습니다. 1780년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점차 따라갔습니다. 고문은 야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문명사회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고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류는 다시 한번 잔혹함의 깊이를 확인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수용소,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 일본 제국의 생체 실험 부대, 고문은 국가의 도구로, 이념의 도구로, 전쟁의 도구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산업화된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국제사회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1948년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제5조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1984년에는 고문 방지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59개국이 서명했습니다. 고문은 이제 국제법상 명백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일까요? 21세기에도 고문은 존재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서는 매년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고문이 자행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때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때로는 그 어떤 이름도 없이 고문은 어둠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역사 속 고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문은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문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문명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피해자만 인간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도, 방관자도,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 사회 전체가 인간성을 잃습니다. 둘째, 고문은 효과가 없습니다.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했듯이 고통 속에서 나온 정보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멈추기 위해 무엇이든 말합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정보기관의 전문가들조차 이제는 인정합니다. 고문보다 대화가, 위협보다 신뢰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고. 셋째, 고문은 권력의 문제입니다. 고문이 가능한 사회는 권력이 견제받지 않는 사회입니다. 투명성이 없고 책임이 없으며 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고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권력을 감시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하며 독립적인 사법부와 자유로운 언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넷째, 고문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가 눈 감을 때, 우리가 그들은 뭔가 잘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때, 우리는 고문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인권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집니다. 고문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인간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면해야 합니다. 그 어둠을 들여다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의 필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의 비명은 하늘에 닿는다. 그러나 인간의 귀는 닫혀 있다.
오늘날 우리의 귀는 열려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는 비명에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는 거울이며 미래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고문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를 경계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고문 생존자들을 돕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상처를 치료하고 심리학자들은 트라우마를 상담하며 변호사들은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그들은 고통의 역사가 계속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일합니다. 우리 각자도 그 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함으로써, 말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인권이 침해되는 곳에 목소리를 높이고 부당함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으며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원칙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인간은 잔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고문을 폐지하고 인권을 선언하고 정의를 위해 싸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법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우리가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켜지 않아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문의 역사는 그 어둠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낸 사람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빛을 건넵니다. 그 빛을 받아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지켜보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고문의 제도적 측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문이 남긴 것, 그것이 개인에게, 사회에게, 그리고 인류의 집단 기억에 새긴 흔적으로 어느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문은 끝나지 않는다. 방에서 나온 뒤에도 계속된다. 육체의 상처는 아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상처는 다릅니다. 고문은 사람의 내면에 무언가를 깨뜨립니다. 세상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많은 생존자들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어둠을 두려워하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며 악몽에 시달립니다. 칠레의 독재 정권 시절 수천 명이 비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빌라 그리말디라는 고문센터로 끌려갔습니다. 한때 아름다운 저택이었던 그곳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독재가 끝난 뒤 생존자들은 그곳을 평화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방들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꽃과 나무가 심어진 정원에서도 방문객들은 무거운 침묵을 느낍니다. 어떤 장소는 역사를 기억합니다. 돌과 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고문이 사회에 남긴 상처는 더욱 복잡합니다. 고문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웃이 고발자일 수 있고 친구가 밀고자일 수 있으며 심지어 가족조차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동독의 슈타지, 소련의 KGB,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독재 정권들이 만든 감시 시스템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고 질문하지 못했으며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사람들은 저항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으로, 때로는 큰 희생으로.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 어머니회는 독재 정권 시절 사라진 자녀들을 찾기 위해 매주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흰 스카프를 두르고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군인들이 위협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가장 큰 외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침묵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침묵을 듣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고문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은 언어의 힘입니다. 권력은 언어를 통해 고문을 정당화했습니다. 향상된 신문 기법, 특별 조치, 필요한 수단, 이러한 완고거법은 현실을 가렸습니다. 고통을 추상화시켰고 책임을 희석시켰으며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조지 오웰은 1984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언어가 왜곡될 때 현실도 왜곡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두려움 없이. 고문은 고문입니다.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동의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허용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대가를 치르면서도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이 1970년대 우루과이의 기자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독재 정권의 고문을 폭로하다가 망명해야 했습니다. 터키의 작가 야사르 케말은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저널리스트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는 체첸 전쟁의 진실을 보도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러나 침묵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국경을 넘고 SNS는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며 위성사진은 숨겨진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진실이 더 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은 더 쉽게 묻힙니다. 가짜뉴스, 조작된 이미지, 의도적인 혼란,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을 듣고 편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리고 수많은 지역 단체들이 매일 고문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캠페인을 벌이며 생존자를 지원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고 기부하고 공유하고 목소리를 보태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역사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로자 파크스 한 사람의 거부가 민권운동을 촉발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한 사람의 용기가 아파르트헤이트를 무너뜨렸습니다. 말라라 유사프자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전 세계 소녀들의 교육권을 지지하는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역사를 만듭니다. 고문의 역사를 공부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만약 우리가 그 시대, 그 장소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는 저항했을까요? 아니면 복종했을까요? 도왔을까요? 아니면 외면했을까요?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1960년대에 유명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물론 전기 충격은 가짜였지만 참가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대다수가 권위자의 명령에 따라 치명적인 수준까지 전압을 올렸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고 간청이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왜일까요? 책임이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생각이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복종의 유혹, 무책임의 편안함, 방관의 안전함, 고문은 괴물들이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작은 선택들을 통해 조금씩 선을 넘으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한 번만 어쩔 수 없어. 나 혼자 반대해봤자. 그러나 그 작은 타협들이 쌓이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지 말고 관습에 순응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라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이고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으로 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고문 방지 협약이 있지만 여전히 고문은 존재합니다. 인권 선언이 있지만 여전히 인권은 침해됩니다. 법이 있지만 여전히 부정의는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보는 직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후퇴하고 때로는 정체하며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예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여성은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식민지는 독립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무너졌습니다. 고문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싸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을 선택합니다. 침묵으로도 행동으로도 심지어 무관심으로도. 문제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입니다. 억압하는 자의 편인가, 억압받는 자의 편인가, 부정의를 용인하는 편인가, 정의를 위해 서는 편인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악인의 말이 아니라 선인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침묵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는 무엇을 외칠 수 있을까요?
고문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기록이자 현재의 현실이며 미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독자이자 작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느 생존자는 증언록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것이 나의 저항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말한다. 그것이 나의 복수다. 살아남고 기억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어둠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우리의 양심, 우리의 목소리. 역사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관자였는가? 아니면 행동하는 자였는가? 침묵했는가? 아니면 말했는가? 잊었는가? 아니면 기억했는가? 고문실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울려 퍼진 비명은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역사 속 어딘가에서, 기억 속 깊은 곳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비명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비명이 들리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역사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건넵니다. 완벽한 세상은 아닐지라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고. 고문이 없는 세상, 모든 인간이 존엄을 인정받는 세상, 권력이 법 앞에 책임을 지는 세상, 그것은 꿈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이룰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사람씩, 한 세대씩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고 행동할 때, 우리가 침묵을 깨고 부정의에 맞서며 서로의 인간성을 지켜줄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횃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 내려가던 그 기록관은 결국 글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언어가 무력했지만 그는 썼습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것이 더 큰 배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글은 남았습니다. 세월을 견뎌냈고 금지를 뚫고 나왔으며 오늘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그것이 기억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그 기록관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벽은 옵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한, 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지켜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연대가 세상을 바꿉니다.